자, 이제 214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내용이 계약법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계약의 종류에서 요래 나오는데, 이 계약의 종류는 단답식으로 자주 나옵니다. 요 부분은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은 실수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용이 크게 많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 계약은 다양한 분류 기준에 의해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일단 계약을 유상계약, 무상계약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자본주의 사회니까 대부분 다 공짜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계약은 유상입니다. 근데 무상계약에 해당되는 계약이 두 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증여하고 사용대차. 자, 임대차는 남의 물건 빌려 쓰고 대가 지불하는 겁니다. 공짜로 빌려 쓰는 게 사용대차입니다. 이 두 개가 지금 무상계약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유상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계약이 유상도 가능하고 무상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한 계약이 또 4개가 있습니다. 그게 소위 임종에서 요래 4개입니다. 소위대차, 위임, 임치. 물건 맡겨놓는 걸 임치를 한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리고 종신정기금, 종신토록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연금. 예, 그래서 요것들은 유상도 가능하고 무상도 가능하다라는 거 여기까지 됐고요. 그리고 또 분류하는 게 쌍무계약, 편무계약 요렇게 나누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요것도 똑같습니다. 쌍무, 편무 모두 가능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소위, 임종. 예, 그래서 고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편무계약, 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상이 쌍무고 무상이 편무고 이래 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편무계약에 해당되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증여하고 사용대차 요런 게 있겠죠. 자, 근데 요 편무계약에 해당되는 게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상광고계약입니다. 현상광고계약은 유상계약입니까? 무상계약입니까? 유상입니다. 도둑놈 공짜로 잡아주세요 라는 겁니까? 돈 줄 테니까 잡아주세요입니까? 돈 줄 테니까. 그건 유상계약입니다. 현상광고계약은 쌍무계약입니까? 편무계약입니까? 편무입니다. 야는. 예, 그리고 현상광고는 편무계약이다라는 거 요거. 그리고 계약을 또 낙성계약이니 요물계약이니 요렇게 나누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물계약에 해당되는 게 요렇게 4개입니다. 현대계보에서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요물계약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계약을 뭐 이거 요식계약이니 불요식계약이니 요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자,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100% 다 불요식입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요 정도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자, 현상광고는 조금 유의를 하십시오.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입니까? 무상계약입니까? 유상. 현상광고는 쌍무계약입니까? 편무계약입니까? 편무. 현상광고는 낙성계약입니까? 요물계약입니까? 요물. 현상광고는 요식계약입니까? 불요식계약입니까? 불요식. 되겠죠? 예, 그래. 그거 현상광고 그 정도 나오면 다른 것들은 크게 어려움 없이 뭐 커버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3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3번 한번 보십시오. 교환계약입니다.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입니까? 낙성계약입니까? 낙성계약. 그리고 교환계약은 쌍무계약이다라는 거예요. 교환계약은 물건끼리 맞바뀌는 거, 그게 교환계약인데, 교환계약은 쌍방 모두 다 물건 받는 대가로 다른 물건을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요 쌍무계약 맞습니다. 근데 낙성계약입니다. 그리고 2번에 매매계약은 유상계약, 낙성계약이다는 2번 요게 맞네요.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증여계약은 무상계약이다. 맞죠? 그리고 증여계약은 요식계약이다. 아니죠? 불요식입니다. 계약자의 원칙상.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사용대차입니다. 사용대차는 낙성계약이다라는 요건 맞는데 사용대차는 쌍무계약입니까? 편무계약입니까? 편무입니다.
예, 편무계약이다라는 거 그거 틀렸고요. 예, 임대차 계약은 유상계약 맞고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은 편무가 아니라 뭡니까? 쌍무입니다. 예, 그래서 3번 문제 이 정도 푸실 수가 있어요. 대부분 다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옵니다. 앞부분에서는. 그래서 이거 하나 확인하시고 4번 한 문제 더 보고 갈게요. 자, 민법상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라고 요리되어 있는데, 자, 옆에다가 혹은 어디 여백에다 요거 하나 그리십시오. 자, 유쌍 해가지고 요렇게 그려 놓으십시오. 그래서 보십시오.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다라는,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유상계약이 언제나 쌍무계약이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유상계약 중에는 편무계약도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현상광고입니다.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이지만 야는 뭡니까? 편무계약입니다. 예, 그래서 쌍무계약은 항상 유상계약이다라는 거, 요거는 맞습니다. 근데 유상계약이 항상 쌍무계약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 장난인데 한 번씩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사용대차는 쌍무입니까? 편무입니까? 편무계약입니다. 예. 요거 틀렸고. 자, 교환계약에서 금전의 보충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하여 매매 규정을 준용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물 교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의 아파트하고 5억짜리 아파트하고 땅하고 맞바뀌는 거, 요거를 교환계약이다라고 요리 부릅니다. 근데 땅이 항상 5억대란 또 보장 없지 않습니까? 그래, 땅이 4억이다. 찌르되면 이거 교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파트 소유자는 안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요거 4억에다가 현금 1억은 얹어갖고 이렇게 아파트하고 교환하는 경우, 요래야지 맞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교환계약에서 물건의 부수에서 교부되는 금전, 요거를 요래 부릅니다. 보충금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보충금을 주는 경우에는 보충금, 이것도 결국은 물건 사면서 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보충금이 지급이 됐다라는 요런 경우에 이제 매매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되는 겁니다. 매매하고 요 부분에서는 똑같으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3번에 나오는 거, 보충 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해서는 매매 규정을 준용을 합니다. 됐죠? 이거 됐고, 틀렸고요. 그리고 자, 4번인데 유상계약,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유상계약에 한해서 위험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라고 요리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우리 요약집에도 정리해야 하는데요. 지금은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근데 그냥 참고적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실제 유상계약, 무상계약 이런 분류는 크게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분류입니다. 쌍무, 편무 요건데, 근데 우리가 자, 이거 쓰지 말고 그냥 보십시오. 자, 우리가 쌍무계약이니 편무계약이니 이렇게 나누는 이유 자체는 지금 곧 보시게 될 동시행위 항변권이니 위험부담이 한 거, 요거는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편무에서 안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계약을 유상계약이니 무상계약이니 구별하는 이유입니다. 요거는 담보책임 때문입니다. 자, 담보책임은 유상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지 무상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별 실익이 조금 다른데요. 옛날에는 한 20년 전쯤에는 한 번씩 출제하는데 지금은 거의 출제 안 됩니다. 그래서 유상, 무상을 구별하는 실익은 위험부담의 문제는 유상계약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가 했는데, 이거는 쌍무, 편무를 구별하는 실익입니다. 근데 보고 4번 지문 같은 거는 그냥 버리십시오.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동시행위 항변권 위험부담은 쌍무, 편무를 구별하는 실익입니다. 요래만 듣고 요 부분은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넘어가시면 관계없습니다. 자, 됐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5번에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등의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타인의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이거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계약 자체는 유효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다만 등기는 제게 아니니까 못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등기가 넘어갔다라고 그거는 아마 뭐 위조를 했다든지 이렇게죠. 그래서 아마 무효 등기가 될 겁니다. 예, 그것처럼 임대차 계약도 임대인이 반드시 목적물의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물건에 대한 임대차 계약, 그것도 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처럼 임대인이 처분 권한을 반드시 갖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갖고 있어야 임대차 계약 유효하게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처분 권한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계약의 종류는 3번 같은 형태가 제일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거와 관련돼서는 뭐 현상 광고는 뭐 아주 단골 손님으로 출제가 되니까요. 현상 광고는 특히 조금 유의해서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그거 됐고 이제 218페이지 가시게 되면 계약의 성립에서 나오는데, 자, 요것도 그냥 법 조문 내용들입니다. 자, 계약이 성립되려고 그러면 이게 필요합니다. 대립하는 의사표시, 이게 합치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것들을 우리가 청약의 의사표시니 승낙의 의사표시니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약 승낙이 합치가 돼야지만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는 계약이 성립 안 됩니다. 요것만 갖고도 계약이 성립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시고, 자, 요게 기본적인 틀인데, 자, 청약과 관련돼서는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청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청약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승낙은 반드시 뭡니까? 특정한 청약을 한 사람한테 대해서 승낙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승낙은 반드시 특정한 청약을 한 사람한테 대해서 승낙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자, 그거. 그리고 두 번째, 청약과 관련돼서는, 자, 예를 들자면 정해진 기간 내에 답이 없으면 승낙한 거로 알겠습니다 라는 승낙 간주부 청약. 자, 답 없으면 승낙. 자, 답이 없으면 승낙한 거로 간주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청약. 이거는 그냥 단순히 승낙을 촉구한다라는 의미지, 이거는 상대방을 구속하는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뭐 이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진짜 승낙의 효과 안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약은 철회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민법 총칙할 때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서 한번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회라는 거는 개념 자체가 효력이 생기고 난 이후에 그 효력을 없애겠다라는 겁니까?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효력 발생을 아예 안 생기도록 저지하겠다라는 겁니까? 효력 발생 전입니다. 생겨버리면 그건 철회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봅니다. 청약의 의사표시도 원칙적으로 뭡니까? 도달이 되면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도달 후에는 더 이상 철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도달 전에는 철회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자, 그리고 승낙도, 자, 요것도, 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승낙하면, 그거는 승낙할 수가 없다라는 거 보고, 그리고 승낙도, 자,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기간 내에 승낙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뭡니까? 상당 기간 내에 승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승낙이 늦었다라는 거, 연착이 된 승낙이다, 혹은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이다, 이래 돼버리면 야들은 승낙으로서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뭐 연착이 된 승낙, 이거는 더 이상 승낙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그거를 연착이 된 승낙, 그거를 새로운 청약으로 받고 거기에 대해서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
그것도 승낙 아닙니다. 근데 다만 그거를 새로운 청약으로 봐갖고 거기에 대해 다시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승낙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거, 격지자 간에 있어서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 이거는 도달주의입니까? 발신주의입니까? 이건 발신주의입니다. 그래서 격승발해서 이렇게 기하죠. 근데 청약은 격지자 간에 있어서 청약의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이거는 뭡니까? 전부 도달주의입니다. 격지자 간에 승낙만 발신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이것들은 그냥 대부분 다 법 조문들이니까요,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몇 문제 풀어보시면서 그냥 문제만 가지고 정리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럼 216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216페이지에 자, 2번 문제 한번 보십시오. 청약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특정인에 대해서 해야지만 대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한테도 가능합니다. 승낙은 반드시 특정한 청약 환자한테 대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요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 되고 승낙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 고려돼야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승낙자가 청약을 변경하지 않고 조건만 붙여서 승낙한 경우에 계약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변경을 가하든지 조건을 붙이든지 이래 되면 이제 그거는 더 이상 승낙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승낙자가 청약에 변경을 가하지 않고 조건만을 붙여서 승낙한, 즉 조건부 승낙, 요거는 기존의 청약을 거부하고 새롭게 청약을 다시 한 거로 고려 취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 갖고는 아직 계약이 성립 안 된다라는 거. 2번 요거 맞고 3번입니다. 청약자가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하기 전에 임의로 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청약은 도달주의가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달되기 전에는 자유롭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효력 생기기 전에 효과 발생을 저지하는 게 철회니까요, 개념상. 그래서 도달되기 전이다라고 하면 임의로, 즉 자유롭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요게 맞습니다. 그리고 4번 갑니다.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가 된 경우에, 자, 요거를 교차 청약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요 경우에 양 청약의 통지가 통약의 통지가 상대방한테 발송이 된 때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 두 개의 청약이 뭡니까? 각각 상대방한테 모두 도달된 때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이거는 발신주의 없습니다. 교차 청약은. 자, 갑이라는 애가 을한테 청약을 합니다. 나의 명품 시계를 이거 50만원에 니한테 팔고 싶다 라고 해서 얘가 청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의사표시가 예를 들자면 8월 15일 날 얘한테 도달이 된 겁니다. 근데 을이라는 애는 갑의 청약에 대해서 을이 오케이 하면 뭡니까? 그게 승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을이라는 애는 갑이 청약을 한지도 모르고, 야도 뭡니까? 니 시계, 니 중고 시계 명품 그거 내가 50만원에 사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의사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도달이 됐냐라고 하면 8월 16일 날 이렇게 얘한테 도달이 된 겁니다. 자, 요게 교차 청약입니다. 이거는 야도 청약을 했고 야도 청약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청약 승낙은, 자, 내 시계 판다가 청약입니까? 네 시계 사자가 청약입니까? 판다, 사자, 뭐가 청약입니까? 먼저 나오는 게 청약입니다. 먼저 나오는 게. 그러니까 네 시계 사자가 먼저 나오면 뭡니까? 그래, 내가 팔게. 그러면 먼저 나오는 게 청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약에 대한, 즉 자신한테 청약을 했다라는 걸 알고 청약에 대한 대꾸입니다. 대응,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승낙입니다. 그래서 야들이 갑이 을한테 시계 판다라는 사실을 을이 알고 오케이 하면 그건 승낙이 되는데요.
을이라는 애가 갑이 그런 청약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내가 네 시계 50만 원 사고 싶은데 요래 되면 야도 뭡니까? 청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형식이 청약이지만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 싸움은 붙이고 말리고, 흥정은 붙이고 말리고, 흥정은 말리고, 싸움은 붙이고,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계약은 가급적 성립시켜 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흥정은 붙여야 되니까 그게 바로 요게 교차 청약입니다. 그러면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이거는 하나는 8월 15일, 하나는 8월 16일, 여기 각각 도착이 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8월 15일입니까? 8월 16일입니까? 16일. 양청약이 모두 상대방한테 도달된 때, 저렇게 늦게 도달되는 청약 기준에 의해서 싹 다 도달된 때입니다. 그러니까 늦게 도달되는 청약 기준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교차 청약은 요날 계약이 성립됩니다. 됐죠? 네, 근데 그게 자, 4번입니다.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가 된 경우에는 양 청약의 통지가 상대방한테 모두 도달이 된 때 계약이 성립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월 16일 날 계약이 성립됩니다. 자, 그리고 5번입니다.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은 승낙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효력을 잃는다라고 요리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자, 요거 해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해설 보시면,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승낙의 통지가 도달되지 않으면, 요때는 효력을 잃는다라고 요리되는가 하면, 격승발, 격지자 간의 승낙의 의사표시만 발신주의고, 나머지는 모두 뭡니까? 도달주의입니다. 그래서 5번 질문, 그것도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 문제, 그거 하나 정도 보시도록 하고요. 자, 4번 문제 한번 가보시죠. 자, 4번 문제.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조에 틀린 겁니다. 1번.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에 계약을 착오로 취소할 수가 없다라고 요리 나오죠. 자, 요 말이나 우리 1번에 2번 지문 한번 볼까요? 1번에 2번 지문. 자, 승낙자가 청약과 승낙이 불일치했음에도 합치한 것도, 불합치했음에도 합치한 것으로 오신을 한 경우, 즉 오신을 한 경우에는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래서 요게 같은 말인데 요거를 요래 부릅니다. 수문불합의라고 요래 부릅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수문불합의는 구체적인 예가 이겁니다. 큰 거 한 장. 자, 예를 들자면 제가 여러분한테 제 명품 자동차를 팔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 제 자동차를 자, 이제 탐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타다가 실적도 나고 해가지고 자, 내가 이거 팔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 얼마에 팔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큰 거 한 장 좀 팔게. 여러분들은 뭡니까? 오케이, 큰 거 한 장 같으면 내가 살게. 이래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 큰 거 한 장. 서로 일치를 했지 않습니까? 저도 큰 거 한 장 받기로 했고 여러분도 큰 거 한 장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큰 거 한 장은 뭡니까? 1억 원. 여러분이 생각하는 큰 거 한 장은 뭡니까? 100만 원. 이겁니다. 그게 바로 수문불합입니다. 외견상 보기에는 저 큰 거 한 장에서 마치 의사표시가 일치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뭡니까? 일치가 안 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두 명이서 인식을 합니까? 못 합니까?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2번 질문 다시 볼게요. 자, 승낙자가 청약과 승낙이 불일치했음에도 자, 불합치했음에도 합치한 것으로 오신하고 있다. 이게 바로 큰 거 한 장. 그거를 뭡니까? 합치가 됐다라고 자,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뭡니까? 합치가 안 된 겁니다. 100배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요거를 수문불합의라고 요래 부르고요. 다시 4번에 1번 질문입니다.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무의식적 불합의, 이게 바로 숨은 불합의라고 요리 부릅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안 했지만 이게 합치가 안 된 겁니다. 금액이. 그러니까 계약에서 제일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이 뭡니까? 대금하이겠습니까? 한 명은 큰 거 한 장을 100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고 한 명은 1억으로 생각하고 있다. 요걸 숨은 불합의 내지 무의식적 불합의라고 요래 부르는데, 이게 보면 착오하고 비스무리합니다. 착오도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숨은 불합의도 마치 자, 합의가 안 됐는데 합의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실제로는 이게 착오인지 숨은 불합의인지 구별 못 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글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자, 이론적으로 요겁니다. 숨은 불합의라고 하는 거, 요거는 뭐냐라고 하면, 자,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사이에 불일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인식을 못하는 거, 이게 뭡니까? 숨은 불합의다라는 겁니다. 근데 착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냐라고 하면 한 개의 의사표시 내에서 자, 의사표시는 우리 의사하고 표시 요래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개의 의사표시 내에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라는 거, 요거를 의사표시라는 사람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 그게 착오입니다. 자, 그러면 자, 숨은 불합의의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겁니다. 즉 법률행위가 이때는 불성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착오의 경우에는 일단 계약 자체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하기 전까지 일단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 효력이 있는 겁니다. 됐죠? 예. 그런데 그거를 취소를 해버리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고, 취소하고 가만 놔둬버리면 뭡니까? 결국 유효가 되는 거고. 그래서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단 계약은 성립됐고, 일단은 계약의 효력은 뭡니까? 유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요거는 계약이 성립되고 난 이후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두 개는 이론적으로는 구별이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숨은 불합의인지 착오인지 구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껏 나와봤자 이렇게 지문 한 개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됐죠? 그래서 우리 숨은 불합의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래 되면 뭡니까? 틀렸습니다. 우리 취소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계약이 성립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성립된 거를 취소를 하든지 취소를 안 하든지 이래 되는데, 숨은 불합의의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 자체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자, 4번의 1번 질문,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에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거 맞죠? 불성립이기 때문입니다. 1번 맞고 2번입니다.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라는 거. 예, 요것도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8월 1일까지 답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까지 답을 못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예, 청약으로 효력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자, 요거 맞고 3번, 청약을 거절하였다가 다시 승낙기간 내에 이를 번복해서 승낙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 계약이 성립하느냐 마느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것도 자, 우리 계약이 성립되려 그러면 이렇게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뭡니까? 승낙해서 요게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면 계약이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지금 자, 갑이 청약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 내가 내 집을 자 5억에 팔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뭡니까? 거절의 의사표시라는 거. No. 난 5억이 사기 싫습니다. 이래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청약은 청약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얘가 1시간 뒤에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5억에 살게. 이렇게 해서 의사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승낙이 되는 겁니까? 새롭게 청약을 하는 게 되는 겁니까? 새 청약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갑이 이제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되는데, 요까지 상태에서는 청약만 있으면 계약은 아직 성립이 안 된 겁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3번 질문에 청약을 거절했다가 다시 승낙기간 내 이를 번복해서 승낙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더 이상 승낙으로 소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새롭게 청약을 한 거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은 아직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3번 요거 맞고, 4번 나오네요.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거로 본다라는 뜻을 명시를 했다, 표시를 했다라고 표시한 경우에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계약은 성립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아무런 일 발생 안 합니다. 계약 성립 안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승낙 간주부 청약, 이거는 자, 그 기간 내에 답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승낙한 거로 치고 안 됩니다. 4번 그거 틀렸고, 5번입니다. 승낙의 통지를 하였으나 그것이 청약자한테 도달하지 아니한 때는 그 불이익은 승낙자가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일단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이 돼야지 효과가 생기는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도달이 돼야지 의사표시가 효과가 생기니까 도달 전까지 모든 불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편지를 뭐 A한테 보냈는데 편지가 B한테 갔더라, 혹은 편지를 A한테 보냈는데 그게 늦게 도착, 한 달쯤 늦게 연착이 되더라. 이런 모든 불이익은 누가 감당을 하는 겁니까? 받는 사람입니까?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입니까?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 표의자가, 이거는 도달 전까지의 모든 불이익은 표의자한테, 의사표시자한테, 얘한테 기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번도 승낙의 통지를 했는데 그것이 청약자한테 도달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불이익은 누구한테 기속이 된다라는 겁니까? 승낙의 통지를 보내냅니다. 됐죠? 그래서 승낙자한테 기속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5번 질문, 그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거 됐고요. 자, 비슷한 내용이 6번 문제가 나오는데 6번 한번 볼게요. 자,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청약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죠? 승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면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이거 틀렸고, 2번입니다. 승낙은 청약에 대해서 해야 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2번 요게 맞나요? 그리고 3번. 청약 발신 후에 도달 전에 청약자의 상대방이 능력자가 된 경우, 이거 민법 총칙에서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정 대리인이 청약의 도달 사실을 알았더라도 청약자는 상대방에게 그 청약으로서 대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112조 위반입니다. 자, 의사표시자가 상대방한테 의사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가 의사표시를 받기 전에 맛이 갔습니다. 제한능력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의사표시자는 제한능력자한테 대해서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제한능력자가 수령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다만 의사표시자가 제한능력자한테 이렇게 의사표시가 전달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요래 되면 이제는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게 우리 3번입니다. 3번 맞네요. 청약 발신 후에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가 됐다. 즉, 야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했는데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그 법정 대리인이 청약 도달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면 청약자는 상대방에게 그 청약으로서 대항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때는 있다, 도달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3번 그거 틀렸고 4번 자, 갑이 그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 청약했는데 을이 이를 대금을 낮춰서 승낙했다. 즉 변경을 가해서 승낙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변경을 가한 승낙은 승낙이다, 새로운 청약이다, 새 청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기존 청약을 거부를 하고 새 청약한 거로 보니까 아직까지 계약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승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4번 요거 틀렸고 5번입니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한 청약은 청약으로서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뭡니까? 청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예, 다만 요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해야지만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청약은 승낙기간을 정해서 청약하든지 정하지 않고 청약하든지 모두 다 청약으로서 효력은 생깁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 자, 9번 문제 한 문제 한번 보시죠. 자, 최근에 자꾸 이렇게 사례형의 문제로 이렇게 한번 이 의사표시 효력 발생시이나 청약 승낙은 이렇게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사례형 문제 한번 보고 가죠. 자, 갑은 승낙기간을 26년도 5월 8일 날에 해서 자신의 주택 X를 을한테 5억에 팔겠다고 하고 청약이 2006년도 5월 1일 날 도달했다. 틀린 거 대소열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라는 애가 자기 집을 내가 요 5억에 팔게 해가지고 의사표시를 자, 했습니다. 그래서 을한테 이 의사표시가 언제 도달했다라는 겁니까? 5월 1일 날 도달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가 승낙기간을 언제로 정했냐라고 하면 5월 8일까지 답 주세요 해가지고 자, 이렇게 승낙기간을 정해서 갑의 의사표시가 5월 1일에 도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충 나올 만한 내용들이 계약이 성립되려고 그럼 을은 갑한테 의사표시 언제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5월 8일 전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갑의 청약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청약은 도달주의니까 5월 1일 날 되겠죠? 네, 그런 내용도 쭉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갑이 즉 청약자가 청약을 발선한 후에 사망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요거 맞죠? 요게 우리 앞에 111조 2항이었습니다. 자, 의사표시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1번 갑이 의사표시를 보내고 난 후에 죽었다라고 하더라도 을이라는 애가 거기에 대해 승낙 의사표시하면 뭡니까? 계약은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영향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1번 맞습니다. 2번 갑이 을에게 26년도 5월 8일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거로 본다. 이거 자주 나왔죠? 일정한 기간 내에 답이 없으면 승낙한 거로 간주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청약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의 없으면 승낙한 거로 본다라고 표시한 경우에도 그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번 요것도 맞고요. 3번입니다. 자, 을이 26년도 5월 3일 날 자, 그의 자녀가 올해 안에 결혼하면 내가 5억 원에 매수하겠다라고 승낙했다. 조건을 붙인 겁니다. 예, 내가 치우면 내가 올해 내에 치우면 내가 그거 5억 원에 살게 해가지고 그래서 요렇게 승낙해서 의사표시 요런 의사표시가 5월 5일 날 도착한 경우에는 자, 이거는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 이거는 결국은 기존의 청약을 거절하고 새롭게 청약한 거로 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따로 승낙이 있어야지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조건을 붙인 청약만으로는 아직 계약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3번 요것도 맞고, 자, 4번 을이 26년도 5월 4일 날 자, 5억 원에 매수하겠다라고 해서 한 의사표시가 갑에게
5월 6일 날 도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은 5월 6일 날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격지자 간에 있어서 승낙의 의사표시, 이건 뭡니까? 발신주의, 격승발. 됐죠? 그래서 이게 그거 말하는 겁니다. 5월 4일 날 매수하겠다라고 승낙의 의사표시 해가지고, 요게 5월 6일 날, 요 날 발송. 5월 6일 날 도달. 자, 요래 되면 격지자 간에 있어서 승낙의 의사표시에 효력 발생은 언제가 된다라는 겁니까? 5월 4일 날. 발신주의입니다. 5월 6일 도달한 때 성립되는 게 아니라 뭡니까? 5월 4일 날 도달, 격승발해서 요게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 요게 틀렸고 5번입니다. 자, 을이 5월 15일 날 승낙한 경우, 자, 5월 8일까지 답 주세요 했습니다. 근데 늦었습니다. 5월 15일 날 승낙했으니까 소위 말해 연착이 된 승낙입니다. 연착이 된 승낙은, 자, 여기에 대해서 갑이 을에 연착이 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박았고, 여기에 대해 승낙하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5번, 이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틀린 게 4번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앞에서 본 내용인데, 앞에서 쭉 그냥 조문으로 본 내용인데, 사례 문제로 조금 바꿔놓으면 조금 색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입니다. 아까 계약의 종류, 그거 하고, 그리고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이 성립해서 요거 하고, 두 부분을 합쳐가지고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내용 자체가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이제 요까지 본 내용 중에 한 문제,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223페이지부터 이제 계약의 효력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에는 자, 계약이 성립되면 이제 계약의 공통된 효력으로서 위험부담이니 동시행위 항변권이니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니 해서 요 세 개가 나오는데, 요 세 개는 각각 다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문제 내기도 좋고요. 그리고 특히 사례 문제로 나오기도 좋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약 총론 부분에서는 여기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내용도 문제 자체가 아주 정형적입니다.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약법은, 자, 계약법은 다른 파트에 비해서 일단 양이 작고, 그리고 문제가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계약법은 이 새로운 판례들이 등장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물권법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판례들이 계속 등장하니까 그거는 점수가 잘 나오려야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계약법은 문제 자체가 나오고 마르고 닳도록 나와갖고 이제는 문제가 거의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 총칙처럼 계약법도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만 풀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 문제가 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점수가 이거는 뭐 들쭉날쭉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점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물권법은 새로운 판례가 계속 쏟아지니까 물권법은 하는 데까지 하고 마음을 조금 비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계약법, 계약 효력과 관련돼서 자, 위험부담의 문제인데, 아까 왜 우리 동위에서 동시행위 항변권 위험부담, 이거는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까? 편무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까? 쌍무에서. 쌍무계약에서 동시행위 항변권 니꺼 해주라, 그럼 내 것도 해줄게. 예, 그리고 위험부담도 자,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지, 편무계약에서는 동위, 이게 안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험부담인데, 자, 위험부담은 그림이 하나 떠올라야 됩니다. 자, 갑이라는 애가 자기 아파트를 을한테 팔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계약 체결하고 7월 1일날 계약 체결하고 8월 1일날 잔금하면서 등기해 주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전형적인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자, 8월 1일날 갑이 을한테 해줘야 될 이전 등기 의무, 즉 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 요게 내용 실현이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불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 불능이 됐는데, 자, 불가능한 이유 자체가 계약하기 전에 7월 1일 전에 한 6월 15일쯤 돼가지고 갑의 집이 이미 화재로 소실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원시적 불능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 7월 15일쯤 돼가지고 계약하고 난 이후에 갑의 집이 화재로 소실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후발적인 불능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자, 그럼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 자체를 유효로 하자, 무효로 하자, 그냥 무효로 해버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무효로 만들고, 우리 무효가 되면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행한 게 있으면 이제는 뭡니까? 부당이득 반환해서 돌려주는 겁니다. 근데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난 이후에도 피해, 손해가 남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자,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가 됐더라도 손해가 생기면 이때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란 걸 물어서 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원시적 불능, 이거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혹시 6월 15일 날 집에 불 났습니다.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귀 좀 빌릴까? 생각나십니까?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에는 잘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귀 좀 빌릴까 해가지고 계약금 실 다 받아놓고 귀 좀 빌릴까 해가지고, 야, 근데 어제 우리 집 불 났대. 어쩌라고. 그래 되면 아마 며칠 전 같으면 진짜 칼부림 났을 겁니다. 막 한 40도쯤 올라가가지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가가지고 계약금 줬는데 돈 많네요 해가지고, 자, 시원하게 아이스 커피 한잔 하시죠 해가지고, 야, 근데 어제 우리 집에 불 났는데 해서 기죽기죽 웃으면서 웃더라. 그래 되면 정말 칼부림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시적 불능은 계약을 무효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라는 거, 요걸 묻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앞에 있는 문제가 그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수업을 한 적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한 번 나왔다가 소위 말해 삑사리가 났습니다. 문제 낸 사람이 꼬여가지고 전부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틀, 원시적인 불능은 무효가 되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성립된다라는 거, 요 정도만 하시고요. 더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냥 모르면 그냥 버리십시오. 됐고요. 그리고 후발적인 불능은 계약 자체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다. 근데 이 후발적인 불능이 생긴 이유가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야가 을한테 대해서 요 시점에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애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불능이라고 하는 거는 집 넘겨주는 게 불가능하게 된 거지 돈 주는 게 불가능하다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건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갑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갑의 잘못 때문에 집에 불이 났다. 요게 뭐가 되는 겁니까? 채무불이행. 그리고 채무불이행이 되면 우리 기계적으로 뭡니까? 손해배상 청구, 계약해제, 그게 따라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없는 후발적인 불능입니다. 즉, 갑의 잘못 없이 집이 예를 들자면 붕괴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위험부담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위험이 발생하면, 자, 위험부담은 누가 부담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 요겁니다. 계약하기 전에 지진 나가지고 갑이 집이 붕괴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에 따른 불이익은 누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1번 갑, 2번 길 가는 사람, 3번 국가, 4번 트럼프. 누가 받아야 됩니까? 갑이 해야 되겠죠. 그 지진 무너진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갑이 을한테 이전 등기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등기 넘겨주고 8월 2일 날 집이 지진 나가지고 붕괴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에 따른 불이익은 누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집 팔아먹은 갑이 받아야 됩니까? 집주인 을이 받아야 됩니까? 트럼프가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국가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집주인이죠. 그게 당연한, 타당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고, 그게 위험부담입니다. 됐죠? 그래서 위험부담, 이거는 원칙적으로 주인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험부담은, 자, 결과적으로 이제, 잘못 없으니까 갑이라는 애는 더 이상 을한테 대해서 이행청구, 즉, 대금지급 청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고 을도 갑한테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 이행 청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러니까 위험부담의 경우에는 쌍방의 채무가 그냥 쌍소멸하는 겁니다. 야, 없었던 대로 해.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의무가 다 없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집이 붕괴된 데는 위험은 누가 부담한다라는 겁니까? 갑이 부담한다. 요거를, 갑을 여기 요거 따가지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그게 결국은 뭡니까? 매도인이 위험부담하는 겁니다. 주인이, 파는 사람이, 집주인이 부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원칙인데, 자, 예외적으로 우리 민법은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를 두 개를 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라는 건 누가 위험을 부담한다라는 겁니까? 야가 위험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538조를 보면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라는 요 조문을 두고 있는데, 이건 결과적으로 집이 붕괴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갑은 을한테 대해서 이행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을은 갑한테 대해서 더 이상 이행 청구 못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러되면 야가 불이익을 부담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요 경우가 언제냐라고 하면 채권자 귀책 사유, 즉 을이라는 애가 이어가가지고 집에 불 질러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갑은 을한테 대해서 대금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그리고 두 번째, 당사자 쌍방에 귀책 사유 없이, 자,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수령지체 중에 불능이 됐다. 즉, 수령지체 중에 정단 이유 없이 을이라는 애가 질질질 등기받기를 질질질 끌다가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돼버리는 겁니다. 집이 붕괴가, 지진 나서 붕괴가 됐다. 이래 되면 요거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입니다. 요건데요. 근데 이건 그냥 이 틀입니다. 자, 갑이 을한테 집 팔았는데 이전 등기해주는 게 불가능하게 됐다. 뒤처리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하면 계약 무효로 만들자. 그리고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면 뭡니까? 갑 잘못 있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가자. 갑 잘못 없으면 뭡니까? 위험 부담으로 가자. 그리고 위험은 누가 부담하자라는 겁니까? 갑이 부담하자. 파는 사람, 집주인이 부담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사는 사람이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그건 뭡니까? 사는 사람이 불 질러버렸다. 그리고 사는 사람이 뭡니까? 정단 이유 없이 안 받는데 안 받다가 지진 났다. 이래 되면 일단은 사는 사람이 위험을 부담하자. 결국은 집주인은 이때는 돈 달라고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정도인데, 자, 요게 위험 부담인데, 위험 부담은 실제 사례 형태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 1번 문제 요 위험 부담과 관련돼서 기본적인 틀 좀 보고 사례 문제 한 두 문제만 좀 보시고 좀 쉬시죠. 한두 문제가 아니라 1, 2, 3 세게 쫄롬이 풀면 되겠네요. 1번, 2번, 3번. 자,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위험 부담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에서 요래 나옵니다. 자, 1번. 편무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험 부담의 법리가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동위. 동시행의 항변권의 문제, 위험 부담의 문제. 이건 뭡니까?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2번.
우리 민법은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게 맞습니다. 이게 537조인데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원칙상 누가 위험을 부담한다라는 겁니까? 집주인입니다. 집을 넘겨될 의무자, 채무자, 야가 위험을 부담한다라는 거, 이게 원칙입니다. 1번, 2번 맞고요. 3번,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인 불능이 발생한 경우. 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인 불능이 생긴다. 이게 뭡니까? 채무불이행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시고요. 3번, 이거는 채무불이행의 문제. 이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이건 아니죠. 예, 그래서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인 불능이 발생하면 이게 뭡니까? 요때가 위험부담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3번 질문, 이것도 틀렸네요. 1번 맞고 2번도 맞고 3번, 예,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는 이행불능, 즉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매매계약이 종료가 된 경우에 매도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됐다라고, 이것도 뭡니까? 위험부담입니다. 위험부담이니까, 자, 위험부담의 문제의 경우에는 갑은을한테 이행청구, 돈 달라고 소리 못하죠. 을도 갑한테 등기 넘겨달라고 소리 못하죠. 그리고 을이란 애가 갑한테 이미 준 계약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갑은 을한테 돈 달라고 소리 못하는데 등이 미리 돈 줘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줄 필요 없는데 줬으니까 부당이로서 반환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4번 질문,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가 된 경우. 자, 구체적으로는 자, 이게 지진 나가지고 7월 15일 날 집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매도인 갑은, 매도인 을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즉 을로부터 받은 계약금, 이거를 꿀꺽 한다, 돌려줘야 된다, 돌려줘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4번 질문 요것도 맞고요. 5번입니다. 계약 당사자의 위험 부담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위험 부담에 관한 537조, 538조 이거 모두 다 임의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이거하고 다르게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의 경우에는 3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이거는 위험 부담이 아니라 채무 불이행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요거 됐고,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갑과 을이 갑소유 주택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자,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이 됐다. 즉 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등기하기 전에 집이 소실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시적 불능의 문제입니까? 후발적인 불능의 문제입니까? 후발적. 됐죠? 그래요. 계약하고 난 후에 등기 전 소실이 됐으니까 이거는 후발적인 불능입니다. 자, 그리고 후발적인 불능이 나오면 뭡니까? 위험 부담이 나오든지 채무 불이행이 나오든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그래서 자, 다음 설명 중에 옳은 것 대소요래 나옵니다. 1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즉 지진 나가지고 집이 붕괴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갑은 을한테 대해서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을도 갑한테 대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위험부담 쌍소멸합니다. 각각의 채무가 이거 됐죠? 그래서 기억 요거 맞습니다. 자, 그리고 2번입니다.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이것도 위험부담의 문제로 가는 겁니다. 이 경우에 갑이 계약금을 수령했다라고 하면 을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요것도 맞죠? 그래서 돈 줄 필요 없는데 미리 줘놨으니까 그거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은 요거 맞고 디귿입니다. 갑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자, 을은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갑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됐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여전히 위험 부담으로 가는 겁니다. 갑의 책임 있는 사유가 되면 그거는 채무 불이행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위험 부담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험부담을 하는데 이 경우에 을은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 해제가 나오는 건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아닙니까? 채무불이행이 되려고 그러면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쯤은 요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위험부담은 항상 사례 문제로 나오면 채무불이행 이걸 실무시 하나씩 넣습니다. 문제 내기가 좋습니다. 해제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톡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귿 요거 틀렸고요. 리을입니다. 을의 수령지체 중에 갑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됐다라고 하면 이게 요겁니다. 수령지체 중에 쌍방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됐다.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갑은 을한테 대해서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는 맞죠? 그래서 2번 문제의 경우에는 디귿. 자, 채무불이행 요거 빼놓고는 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 3번 질문, 요게 3번, 요게 답이네요. 요거 됐고요. 마지막으로 3번 문제, 요까지만 보시고 조금만 쉬다 갈게요. 3번 한번 봅니다. 자, 갑과 을이 갑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후에 그 토지 전부가 수용이 돼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됐다. 다음 설명 중에 틀린 것에서 요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갑을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그 후에 자, 토지가 수용이 되는 바람에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원시적 불능입니까? 후발적인 불능입니까? 후발적인 불능. 그리고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위험부담으로 합니다. 됐죠? 그러면 자, 우리 들어가기 전에 결론 부분 한번. 자, 수용이 됐다라고 해서 요래 나오니까 이거는 결론 부분이 후발적인 불능이고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뭡니까? 위험부담. 그래서 위험부담은 자, 더 이상 갑은 을한테 대해서 등기 안 해줘도 되고 을도 갑한테 대해서 뭡니까? 대금 안 줘도 된다. 그러니까 쌍방의 채무 모두 소멸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됐고 요게 원칙이다. 그리고 만약 을이 돈 줄 필요도 없는데 계약금을 줬다라고 하면 을은 갑한테 대해서 이거 뭡니까? 계약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대충 이 결론 부분이 이래 나올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자, 을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갑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다. 그렇죠?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건 허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이거 맞고요. 2번입니다. 갑이 수용보상금 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을은 갑에게 수용보상금 청구권 양도를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요거 맞습니다. 그래서 요건데 요게 조금 어려운데 요게 대상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대상청구권. 그러니까 자, 요 상태에서 요게 토지가 수용이 된 겁니다. 그럼 갑이라는 애가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을이라는 애는 원래 얘한테 돈 줄 필요도 없고 갑도 을한테 뭐 등기동교 중에 불가능하니까요. 두 명의 채무는 쌍소멸되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을이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내가 5억에 사기로 했는데 보상금이 10억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을이라는 애는 그냥 아이고 뭐 수용됐네 할 수 없네 그냥 물러나겠습니까? 야, 저거 잘하면 내가 10억 가지고 내 돈이 될 수 있는데 해가지고 뭔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생각을 하겠죠. 이런 경우에 을이라는 애는 자, 원래대로 하면 네가 내한테 등기해주고 내가 네한테 대금 주는 거 아니냐.
근데 네 잘못 없이 소멸됐으니까 나는 니한테 대금 줄게. 그리고 니는 이거 이전 등기는 못 해주니까 대신 받은 보상금 10억 원 혹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거 내한테 넘겨라. 이래 주장도 가능하겠죠. 요게 대상청구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상청구권 이게 비스무리한 게 어디서 보셨냐라고 하면 혹시 물상대위 기억나십니까? 물상대위 가치변형물 보호에 가가지고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질 그게 물상대위입니다. 근데 대상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전제가 물상대위는 저당권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당권자가 가치변형물 즉 보험금, 보상금 여기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질 그거를 물상대위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반면 대상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대신 보상받은 물건이나 권리를 내한테 넘겨주세요 라고 하는 요 권리가 바로 대상청구권입니다. 근데 대상청구권 요거는 자 언제 발생을 하느냐라고 하면 이행불능이 됐을 때 뭐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각자가 자기 의무를 이행을 해줘야 되는데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해서 그 의행불능이 생긴 것과 동일한 사이에서 뭔가 대신 받은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대신 받은 그거를 내한테 넘겨주세요 라는 거 그게 대상청구권입니다. 그래서 하는 기능은 비슷합니다. 기능은 비슷한데 근거가 다릅니다. 발생되는 근거가 다르고요. 그리고 이 대상청구권 우리 왜 물상대위는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왜 아까 공익사업법상 자 협의취득을 통해서 받은 보상금 그거는 협의취득이 실질이 매매니까 협의취득을 받은 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위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대상청구권은 보호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청구권은 그게 매매 대금이 될 수도 있고요. 보상금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대상청구권은 범위가 물상대위보다는 좀 넓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는 대상청구권 이게 언제 나왔냐라고 하면 주로 이겁니다. 토지가 수용돼서 어쩌고 저쩌고 라는 거 여기서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 취득쇼 할 때 취득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취득쇼가 완성되고 난 이후에 자 원래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3자한테 처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효 완성자는 새로운 소유자 병을 상대로 즉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난 후에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새로운 소유자한테 대해서 등기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전가 후불 됐죠.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쫓겨납니다. 쫓겨날 때 그냥 나오기 그러니까 시효 완성자가 원래 소유자한테 가가지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원래 소유자하고 시효완성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을 합니까?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등기청구권이 행경입니까? 법률 규정. 그러니까 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팔아먹으면 가능한데 모르고 팔아먹으면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야가 야로부터 매매 대금 받았습니다. 야가 쫓겨나면서 이제 얘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채무불이행도 안 되고 불법행위도 원칙적으로 안 되고 해가지고 나가는데 얘가 이제 그러면 너가 원래 내한테 이전 등기 해줘야 되는데 너 이전 등기 안 해주고 팔아먹는 바람에 네가 대금 받았구나.
이거라도 내한테 대신 주세요 해가지고 청구하는 거, 이게 바로 대상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요 대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효 완성자가 대상청구권 행사하려고 그러면 미리 권리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원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내가 취득시 완성됐으니까 이전 등기해 주세요 라고 해서 소송 제기했는데 갑이 팔아먹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대상청구권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청구권을 그때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수용이 돼서 여기서 보는데요. 자, 이행불능이 되는 바람에 뭔가 대신 받은 게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합니다. 자, 저당권에서는 물상대위, 그리고 이행불능이 되면 대상청구권, 그러니까 비슷한 기능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다만 자, 물상대위는 보만 됩니다. 그런데 대상청구권은 뭡니까? 보호 외에 매매 대금에 대해서도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됩니다. 됐죠? 이거는 범위가 좀 더 넓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내용인데, 자, 예, 문제 풀면서 이거 문제를 통해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걸 조금 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갑이 수용보상금을 취득한 경우에 을은 갑한테 대해서 수용보상금의 지급을 수용보상금의 양도를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게 요 가능합니다. 요게 예, 대상청구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너 대신 돈 받았으니까 그거 내한테 주라, 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대신 야는 10억 이거 받는 대가로 얘가 토지 받는 대가 5억을 주고 토지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을은 이런 경우에는 갑한테 5억 원 대금 지급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줘야 되는 겁니까?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공짜로 다 먹으면 이건 나쁜 놈이지, 아가. 됐죠? 그래서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을은 갑한테 대해서 예, 대금을 지급을 해줘야 돼. 이거 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거, 요게 맞습니다. 그래서요, 2번 지문, 3번 지문, 요거는 세트로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조금 어렵지만 기억을 하십시오. 예. 자, 그리고 이 이상은 안 나올 겁니다. 2번, 3번 요 세트로 기억하시고, 4번입니다. 위 2의 경우에, 즉 대상청구권 행사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면서 대금을 지급하면 수용 보상금 자체가 을한테 귀속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요. 근데 보상금 자체가 을한테 귀속하는 게 아니라 내한테 대상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길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 내한테 주세요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 보상금 자체가 이제 을한테 바로 귀속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 해설이 나오는 해설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해설 보시면 제가 소리내서 한번 읽을게요. 대상 청구권은 이행불능의 결과로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채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 자체가 제3자한테 귀속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정식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4번 지문은 무시해도 관계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앞으로는 요래 생각하십시오. 지금 요 대상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요게 나오는 데는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위험부담에서, 자, 등기해주기 전에, 자, 뭐 수용이 돼버렸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래 되면 대상청구권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본 데가 아까 말씀드린 어디였습니까? 취득시효에서 대상청구권이 나올 뿐입니다. 그 두 군데에서 대상청구권이 문제가 되고, 그 외에는 잘 안 나오니까 대상청구권, 요것도 앞으로 문제를 전범위 모의고사를 풀면서 여기 해당되는 부분을 한두 번 더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점 됐고, 4번 지문은 4번 지문, 이거는 지워도 관계없습니다. 요게 답인데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상청구권이란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반대급부, 즉 돈은, 매매 대금은 줘야 됩니다. 2번, 3번 그거 세트로 기억하시고, 5번 갑니다.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는, 맞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아까 뭡니까?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소 찾는 문제니까요. 요 정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위험 부담은 1번, 2번, 3번 정도만 문제를 푸시게 되면 이제 크게 벗어나는 거 없을 겁니다. 자, 요까지 하시고 조금 쉬시고 동시행의 항변권 여기서부터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만 쉬고 가시죠.